2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6번에 보시면 유치 도뇨관이 삽입된 환자의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수면 시 도뇨관을 잠가두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양쪽에 심장이 있고요. 다음에 이렇게 요관이 있고요. 다음에 이렇게 방광이 있고 이렇게 요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방광이죠. 그죠? 다음에 여기 뭐가 차 있는 거냐면 이렇게 소변이 차 있는 거고 이렇게 도뇨관이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환자잖아요. 그래서 이 도뇨관을 통해서 여기 방광에 있는 소변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밤에도 수면 시에도 이 도뇨관을 통해서 이 소변이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가두면 안 되겠죠. 다음에 소변이 고여있도록 도뇨관을 꼬아두면 안 되고 꼬아두면 소변이 배출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뇨관이 꼬였는지 꺾였는지 잘 살펴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꼬아두면 안 되고 다음에 이 소변 주머니는 이렇게 연결해서 이 밑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소변 주머니죠. 소변 주머니. 그럼 이 소변 주머니는 이 방광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중력에 의해서 소변이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아래에 위치해야 되는데 대신 바닥에 닿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다음에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방광보다 소변 주머니가 아래에 있어야지만 중력에 의해서 소변이 배출되기 때문에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아래에 놓아두는 거 맞는 거고요. 다음에 찢어지면 여기를 통해서 병원체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로 감염이 되죠. 그러니까 테이프를 붙여서 사용하면 안 되고 찢어진 건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맞는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7번을 보시면 한두 시간 정도의 160도씨의 열을 이용해서 파우더를 멸균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160도씨에서 한두 시간 정도 멸균하고요. 다음에 우리 한 120에서 140도씨에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멸균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건열 멸균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온도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파우더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파우더에 습기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기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열만, 건열이라고 하는 건 지금 높은 열만 사용하는 거죠. 그죠? 높은 열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증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 이런 거를 멸균하는 게 이 파우더 같은 걸 멸균하는 게 바로 건열 멸균이고요. 다음에 우리 여과 멸균이라고 하는 건 이 높은 열에 굉장히 불안정한 액체 멸균 같은 거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혈청을 멸균한다던가 그럴 때는 여과 멸균을 하는 거고 다음에 이온가스 멸균이잖아요. 얘를 갖다가 냉멸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 견디지 못하는 것들인 이 플라스틱이라던가 우리 고무나 이렇게 플라스틱 이런 거를 갖다가 멸균하고자 할 때는 이온가스 멸균하는 거고요. 다음에 고압증기 멸균은 우리가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멸균 방법인데 얘는 높은 압력, 다음에 높은 온도, 그 다음에 증기잖아요. 그럼 높은 이 증기를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 견디지 못하는 고무나 플라스틱 같은 거 사용할 수 없고요. 다음에 이 높은 증기를 견디지 못하는 거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파우더는 증기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고압 증기 멸균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열만 사용하는 건열만 사용하는 이건 파우더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파우더 멸균은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답은 1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과적 손씻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 내과적인 건 소독이라고 하고요. 이 내과적인 건 소독의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죠? 다음에 우리 외과적이라고 하는 건 무슨 개념을 얘기하는 거냐면 멸균의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내과적 손씻기니까 소독의 개념을 얘기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닦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꿈치보다 손끝이 아래를 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팔꿈치보다 손가락을 위로 하는 건 외과적인 멸균이잖아요. 위로 하는 게 아니라
아래로 가는 거죠. 그죠? 다음에 손목이나 이 팔에 있는 장신구 제거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장신구 제거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손을 씻은 후 맨손으로 수도꼭지를 잡으면 안 되고 종이 타올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맨손으로 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손가락 끝을 다른 손의 손바닥에 문질러 씁니다. 맞죠? 왜냐하면 손톱 끝도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톱 끝을 여기 다른 손에서 이렇게 문질러서 닦아야 되는 거 맞죠? 맞는 답 4번이고요. 다음에 손을 씻은 후 젖은 종이 투어를 재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9번에 보시면 욕창이 발생한 위험성이 높은 환자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욕창이 왜 생기는지 보면 되죠. 그럼 이렇게 부동 환자가 있어요. 장기간 이렇게 부동 상태의 환자가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이렇게 부동 환자가 있습니다. 그럼 움직이지 못하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를 받게 되는 거냐면 계속적인 압박을 받게 되죠. 계속적인 압박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계속 누워있으면 곱하기 시간이 이렇게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부위에 계속적인 압박을 받게 되면서 여기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뭐 이러면서 피부가 괴사되는 욕창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계속적인 압박과 시간이 이렇게 가해질 수 있는 이런 환자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걷기 운동이면 지금 혈액순환 잘 되고 있는 환자죠. 운동하고 있잖아요. 물론 고혈압 환자이지만 계속적인 압박을 받고 이렇게 부동 상태로 있는 환자는 아니죠. 다음에 조기 이상한다는 건 지금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부동 상태로 누워있는 게 아니라 빨리 움직이고 있는 환자잖아요. 다음에 자극에 반응이 없는 이 무의식 환자가 장기간에 이렇게 부동 환자에 놓일 수 있고 계속적인 압박과 시간이 곱해지면서 욕창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환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2시간마다 체위 변경 해줘야 되는 거죠. 다음에 병실을 자주 배회하는 걸 움직이고 있는 환자잖아요. 부동 상태의 환자가 아니죠. 다음에 일상생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 상태의 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욕창 발생의 위험이 높은 거는 부동 환자의 상태에 놓일 수 있는 무의식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격리를 적용해야 되는 경우를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보호격리를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역격리라고 하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말을 역격리라고 해요. 그러면 격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격리가 있고요.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역격리가 있죠. 역격리. 이 역격리를 보호격리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 격리는 감염병 환자를 격리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을 보호해서 감염병 환자를 격리시키는 걸 격리라고 하고요. 보호격리라고 하는 건 감염에 민감한 사람 있죠. 감염에 민감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위 환경을 무균적으로 만드는 걸 보호격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대상자가 감염병 환자고요. 여기의 대상자는 감염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럼 감염에 민감한 사람이 뭐 백혈병 환자라든가 아니면 화상 환자라든가 아니면 지금 항원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라든가 이런 환자들이 바로 뭐냐면 감염에 민감한 사람들이라서 이 감염에 민감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위 환경을 무균적으로 만들어주는 걸 역격리, 보호격리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격리를 제공해야 되는 사람은 감염에 민감한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 백혈병 환자가 감염에 민감한 환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맞는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복 수술을 했대요. 그리고 지금 상처 부위를 소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상처 부위 소독이잖아요. 지금 상처 부위 소독이에요. 그러면 상처 부위 소독은 우리 수술 부위에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주변 피부 쪽으로 수술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바로 보세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지금 수술 부위예요. 그러면
지금 수술 부위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가면 여기 수술 부위의 균이 이쪽으로 가서 감염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 부위에서 주변 피부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소독은 위에서 아랫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부위에서 주변 피부 쪽으로 가고요. 다음에 위에서 아랫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2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1번 답은 2번이고요. 다음에 8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상 목욕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발목에서 대퇴 쪽으로 닦는다고 하는데 이거 맞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손이 있어요. 이렇게 손이 있어요. 그러면 손끝에서 겨드랑이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닦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다음에 이렇게 발이 있어요. 이렇게 발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발이 있으면 여기 발 끝에서 대퇴 방향, 이 대퇴 방향으로 이렇게 닦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심장으로 가는 정맥기관 혈령을 늘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폐물이 있는 혈액, CO2가 많이 있는 혈액을 우심방향으로 이렇게 심장으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노폐물이 많은 혈관이 정맥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맥기관 혈량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손끝에서 겨드랑이 방향으로, 발끝에서 대퇴 방향으로 닦는 것 같죠. 다음에 목욕물의 온도는 대부분 40도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눈에 비누를 묻혀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다음에 감기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문을 닫고 해야 되고, 사생활 보호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 닫고 해줘야 되는 거고. 다음에 5번은 왼팔에서 정맥주사를 맞고 있는 경우에 왼팔에 환희부터 벗긴다고 하는데, 얘는 이렇게 아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옷을 벗고 입잖아요. 그죠? 옷을 벗고 그 다음에 입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건강한 쪽부터 벗고요. 다음에 입을 때는 이 아픈 쪽 있잖아요. 이 아픈 쪽부터 입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벗고 입고인데 건강한 쪽부터 벗는 거고 아픈 쪽부터 입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벗기는 거잖아요. 그럼 벗기는 거는 건강한 쪽부터 벗기는 거거든요. 그럼 왼팔에 정맥주사를 맞고 있으면 정맥주사를 맞지 않은 건강한 쪽인 오른쪽부터 벗겨야 되죠. 왼팔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82번의 답은 1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3번에 보시면 구강간호를 돕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구강간호, 옳은 걸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치아뿐만 아니라 혀도 닦아줘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동 경자는 치아에 직접 닿으면 안 되죠. 다음에 클로디헥시딘 원액은 얘는 딱 두 군데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환자의 피부나 아니면 의료 제공자의 손, 여기 이 두 군데에 이렇게 사용하는 걸 바로 클로디헥시딘 원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치아는 여기 안에 점막이잖아요. 점막, 피부가 아니라 이 안에 점막은 굉장히 이게 자극성이 강하기 때문에 홀라당 이렇게 벗겨지거나 자극성이 굉장히 강해서 안 되거든요. 환자의 피부나 의료 제공자의 손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고요. 다음에 곡반에 곡반이 이렇게 있으면 이 오목한 부위가 들어와야지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볼록한 부분이 아니라 오목한 부분이 이 턱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다음에 과산화수소로 입안을 소독을 하면 이 과산화수소가 어떤 거에 효과가 있냐면요. 여러분, 이 과산화수소 있잖아요. H2O2. 얘는 어떤 게 효과가 있냐면 이 백태를 제거한다던가, 혀에 백태 있잖아요. 혀를 백태를 제거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냄새 제거하는 거 있잖아요. 악취 제거하는 거, 이 악취를 제거하는 거, 요거에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이게 혀의 백태 제거나 이 악취 제거에 굉장히 효과적인데, 대신 매일 사용하면 안 돼요. 매일 사용하면 안 되고 간헐적으로 사용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얘의 단점이 범랑질을 부식시켜요. 범랑질을 부식시켜가지고 치아 우식증을 유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랑질을 이렇게 부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과산화수소 하고 난 다음에 한번 헹궈줘야 돼요.
얘가 범낭지를 부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헹구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83번의 답은 1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상세괄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손톱으로 이 두피 마사지를 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 끝으로 해주는 거죠. 손톱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손가락 끝으로 해주는 거죠. 그죠? 다음에 세가로 젖은 채 두면 안 되고 마른 수건으로 잘 말려주고 드라이어로 해가지고 잘 건조시켜야 되는 거죠. 다음에 환자의 눈은 수건으로 덮어준다 맞죠? 다음에 머리에 샴푸액이 남으면 잘 헹궈줘야 되겠죠. 남아있을 정도가 아니라 남아있지 않도록 잘 헹궈줘야겠죠. 다음에 세발전 침대의 높이는 허리 높이로 맞춰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 작업대의 높이는 허리 높이로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84번의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5번에 남자의 회원부 간호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걸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모든 무경골 온도는 한 40도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찬물 아니라 40도씨 정도고요. 다음에 항문에서 음경에서 기두 순서대로 닦는 게 아니라 남자랑 여자랑 좀 달라요. 여기 보시면 여자를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요도고, 다음에 여기가 질이고, 다음에 여기가 항문이고, 여기 있는 방향이 바로 이 치구 방향이잖아요. 그럼 여성은 어떤 방향으로 닦는 거냐면 이렇게 닦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치구에서 항문 방향, 치구에서 요도 방향, 요도에서 질 방향, 요도에서 항문 방향, 요 방향으로 닦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치구에서 무슨 방향이냐면 항문 방향으로 여성은 닦아줘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남자는 이렇게 닦아주면 안 되고요. 남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럼 여기가 치구죠.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요도잖아요. 다음에 여기 끝이 뭐냐면 기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슨 방향으로 닦아줘야 돼요? 이 방향으로 닦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기두에서 요도에서 치구 방향으로 가는 거죠. 기두에서, 그리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죠? 이걸 음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기두에서 음경에서 이 치구 방향으로 가는 거죠. 기두가 먼저인 거죠. 그러니까 틀렸죠. 그래서 기두에서 음경에서 항문 방향으로 가는 거죠. 다음에 요도 부위는 직선 모양으로 닦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방향으로 가는데 이런 나선형 모양으로 이렇게 닦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나선형 모양. 다음에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코피를 뒤집어서 잘 닦아줘야겠죠. 그죠? 다음에 유치도뇨관이 삽입된 환자는 주 1회 회원부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해줘야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맞는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운동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뭐 등속성 운동, 등장성 운동, 등척성 운동, 점진적 저항 운동, 스트레칭 운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물어보면 관절은 움직이지 않고 근육의 길이도 변화가 없지만 의식적인 근육의 긴장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능동적인 운동이고요. 석고 분대나 견인을 하고 있을 때 하는 거고 근육을 쥐었다 이완했다 하는 거래요. 그럼 여러분 여기 이 관절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 관절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관절을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고 어떤 거냐면 여기에다 이렇게 석고 분대를 했을 때 여기에다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해서 일정 특정 근육에 힘을 기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절 움직이지 않고요. 관절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근육의 긴장이에요. 이렇게 의식적으로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하는 운동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등척성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등척성 운동은 석고 분대나 견인을 제공받고 있는 그런 환자한테 제공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적 관절 범위 운동을 도울 때 수동적이라고 하는 거니까 환자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의료 제공자의 그런 도움으로 하는 그런 운동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침상 커튼을 걷고가 아니라 침상 커튼을 하고 해야겠죠. 왜냐하면 사생활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사생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빠르고 강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환자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돼요. 다음에 운동식을 관절 가까이에서 하는 거 맞아요. 가까이에서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가동 범위를 초과하면 안 되고 너무 무리하게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다음에 40분 이상 해주는 게 아니라 한 5 내지 10분 정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맞는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편마비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려고 할 때 휠체어의 위치로 오른 걸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환자는 남아있는 잔존 능력을 유지하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환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게끔 해가지고 남아있는 잔존 능력을 유지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지, 전적으로 다 도와줘가지고 남아있는 잔존 능력까지 쇠퇴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남아있는 잔존 능력을 이렇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건강한 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럼 이 휠체어를 사용하고자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환자가 건강한 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으려면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아픈 쪽에 놔두니까 아니죠. 얘도 아픈 쪽에 놔뒀죠? 얘도 아픈 쪽에 놔뒀죠.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아서 건강한 손을 사용하게 해서 환자의 잔존 능력을 유지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럼 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 휠체어를 몇 도 각도로 놔주는 거냐면 30에서 45도 각도, 이 각도로 놔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환자가 이렇게 앉잖아요. 이렇게 앉게 될 거예요. 그죠? 침대에 걸터 앉았을 때 이 건강한 손으로 이렇게 침대에 걸쳐 앉았을 때 이 건강한 손으로 이 휠체어를 잡고 이렇게 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휠체어를 잡고 앉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30에서 45도 각도로 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9번에 2번 환자의 낙상 예방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침상, 난간, 사이드 레일을 올려야죠. 다음에 병실 바닥에 전선 정리해야죠. 왜냐하면 전선에 이렇게 걸려 넘어질 수 있잖아요. 다음에 침대 높이를 낮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요양병원 같은 데 가면 침상 높이를 낮게 해줘서 설령 낙상이 된다 하더라도 사고가 좀 적게끔 하는 거거든요. 다음에 침대의 잠금 장치 잠가둬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야간에는 간접 조명을 켜줘야 되는 거죠. 그죠? 전체 조명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맞는 답은 2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 경부암 검진을 하기 위한 대상자가 취할 체위를 물어보겠어요. 그럼 자궁 경부암이잖아요. 그러면 여성의 산부인과 체위 아시면 되잖아요. 여성의 산부인과 체위. 여성의 산부인과 체위를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세석이 절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부인과 체위. 그래서 이 체위 때문에 우리가 산부인과 가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성의 산부인과 검진 체위는 세석이, 절석이, 자궁 경부암을 진단하기 위한 거니까 5번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요법을 적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온을 적용하면 혈관이 이완이 돼서 혈액순환 잘 되겠죠? 그죠? 혈액순환 잘 될 거고요. 그죠? 다음에 온을 적용하면 근육도 이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휴식을 취할 때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근육이 이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혈관이 수축되는 건 냉을 적용할 때 하는 거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혈액의 점성이 낮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점성이라고 하는 건 농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농도. 그럼 이 점성이 증가한다는 건 농도가 끈적끈적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혈관이 이완이 돼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 끈적끈적한 혈액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농도가 감소하겠죠.
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되면 대사작용이 잘 되는 거죠. 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되면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좋아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맞는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이 예정된 환자의 수술 전 피부 준비를 물어보고 있어요. 수술 전 간호에서 수술 전 피부 간호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매니큐어 지워야겠죠. 그리고 털이 난 방향으로, 털이 난 30에서 우리 40도 각도로 털이 난 방향으로 면도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제모의 부위는 수술 부위보다 넓게 잡아야 돼요. 넓고 크게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넓고 크게 잡아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면도날 재사용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제모자를 사용하기 전에 이 제모제도 화학예쁜 성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의 민감성 반응 확인해야죠. 맞는 답은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3번에 보시면 금식을 해야 되는 검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금식이 필요한 검사는 상부 위장관 촬영술이잖아요. 그죠? 상부 위장관 촬영술. 이 상부 위장관 촬영술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8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하잖아요. 왜 그러는 거냐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인두고요. 그죠? 다음에 여기가 식도잖아요. 그죠? 식도고 다음에 여기 이렇게 위잖아요. 그러면 여기 조영제를 갖다가 이렇게 바륨이라는 조영제를 이렇게 먹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조영제가 지나가는 이 투시도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상부 위장관의 투시도를 검사하는 거잖아요. 투시도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비어 있어야지만 투시도가 정확하게 나오겠죠. 여기가 꽉 차 있으면 여기 투시도가 정확하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비어 있어야 되는 건 그러니까 8시간 이상의 금식을 통해서 여기를 완전히 비워놔야지만 이렇게 투시도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 마취하에 자궁절제술을 하고 난 다음에 병실로 돌아왔대요. 그러면 환자의 무기폐를 예방하는 간호보조 활동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수술했잖아요. 그죠? 수술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수술 후 합병증이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수술 후 합병증에 뭐가 올 수 있냐면 호흡기계 합병증이 올 수 있죠. 그럼 이 호흡기계 합병증으로 오는 게 바로 뭐냐면 무기폐랑 폐렴이잖아요. 무기폐랑 폐렴이죠. 그래서 이 무기폐랑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심호흡하세요, 기침하세요 하고 환자한테 교육해줘야 되는 거죠. 다음에 수술 후 합병증으로 뭐도 올 수 있냐면 순환기계 합병증 올 수 있죠. 순환기계 합병증 올 수 있어요. 그럼 이 순환기계 합병증으로 올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혈전성 정맥염이랑 욕창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빨리 일어나서 걸으라는 조기 이상하라고 하고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호흡기계 합병증인 무기폐를 예방하는 방법이니까 심호흡이나 기침하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답은 4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 성인 환자의 요 배양 검사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요를 배양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요를 배양한다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이 요에 이 소변 있잖아요. 이 소변을 배양해서 여기에 어떤 균이 있는지 원인균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균에 알맞는 항생제를, 이 약제를 선택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원인균을, 소변 속에 있는 균을 알아보려면 이 소변을 채취하는 과정에 다른 균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균이 들어가면 소변 속에 있는 균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원인균을 찾기 위해서는 여기에 균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소변을 채취하는 이 과정을 멸균적으로 해야 돼요.
멸균적으로 해가지고 이 다른 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서 소변 속에 있는 균을 찾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멸균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중간묘 아니고요. 분리하고 뭐 받는다 아니고요. 다음에 요거죠. 소변 주사 여기 하단 아니고요. 다음에 여기 소변 주머니에서 세트하는 거 아니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무균적인 방법 여기 있네요. 여기 보세요. 여기 소변 주머니 하단에 주사 바늘로 첨자해서 소변 채취하는 게 아니고 멸균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멸균, 무균이 들어가야 돼요. 채취하는 과정에 균이 삽입되면 안 되기 때문에 채취하는 과정을 멸균, 무균적으로 해야지만 소변에 있는 균을 배양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변 주머니의 검체에서 채취를 위해서 무균적으로 여기 소변을 무균적인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한다. 이 답인 5번입니다. 그래서 소변 배양 검사는 무조건적으로 멸균이나 무균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영아의 심폐소생술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영아 같은 경우에 우리 성인 같은 경우는 어깨를 살짝 두드리면서 의식을 확인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아는 발바닥을 두드려서 의식하기는 거 맞아요. 영아는 우리 12개월까지의 아동을 우리 영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깨를 두드리는 게 아니라 발바닥을 들여서 의식하기는 맞고요. 다음에 이렇게 이 기도를 개방하게 목을 과신전하는 게 아니라 목을 이렇게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과신전이 아니라 신전이죠. 이렇게 목을 들어두는 이렇게 신전을 해주는 거거든요. 다음에 가슴 압박할 때는 영아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지손가락이나 이 중지손가락이나 아니면 중지손가락이나 이 약지손가락 두 손가락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압박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가슴 압박에 미치는 검상돌기가 아니라 양쪽 유두 있죠. 이 양쪽 유두의 정중앙에 바로 위. 그래서 이렇게 유두가 있으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 정중앙에 바로 위. 여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압박 속도는 100에서 120배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80회 미만입니다. 여기서 맞는 답은 1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9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농도의 산소를 투여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건 산소 투여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가장 높은 농도의 산소 투여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비강 캐뉼라랑 벤츄리 마스크는 얘는 저농도의 산소 투여예요. 다음에 비강 카테타까지 얘가 저농도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셋은 아웃시켜야 돼요. 벤츄리나 비강 캐뉼라나 비강 카테타는 저농도의 산소 투여하기 때문에 아웃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럼 얘네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얘네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단면이 아니라 단순 안면 마스크입니다. 그럼 단순 안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얘가 한 40에서 60% 정도? 40에서 한 60%의 산소를 이렇게 투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가 거의 60에서 100% 정도의 이런 산소를 투여하는 방법이 비제호흡 마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거는 이 비제호흡 마스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단순 안면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눈이 있을 때 코가 있고 이렇게 입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죠? 그죠? 그럼 이 구멍 사이로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농도의 산소, 얘네보다는 고농도는 맞지만 이렇게 아주 높은 고농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비제호흡 마스크라고 하는 건 이렇게 주머니가 달려 있잖아요. 그죠? 주머니가 달려 있어서 내가 이렇게 주머니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밖으로 새는 게 없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제호흡이라서 내가 내신 CO2가 다시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가장 이렇게 주머니까지 이렇게 달린 이 비제호흡 마스크가 가장 높은 농도의 산소를 투여하는 방법이고 비제호흡이니까 재호흡하지 않을 거라거든요. 그러면 이게
비 빠지고 재호흡 마스크라고 하는 건 내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뱉었을 때 이 뱉은 이산화탄소까지 들어오는 걸 재호흡 마스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얘는 비재호흡이니까 내가 내뱉은 CO2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내뱉은 CO2가 안 들어오고 산소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가장 높은 농도의 산소를 투여하는 방법은 비재호흡 마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이 명료한 성인 입원 환자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의식이 명료하대요. 지금 의식이 있어요. 그러면 침상의 이름표만 보고 하면 안 되고, 다음에 가족에게 할 필요가 없죠. 환자가 의식이 있는데. 다음에 이름만 불러보면 안 되고, 이름도 봐야 되고, 환자 팔찌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생년월일까지 불러볼 필요는 없고요. 다음에 환자 이름하고 이 등록번호 있죠. 등록번호예요, 여러분. 이 등록번호랑 요거를 갖다가 대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 이름과 등록번호의 생년월일, 입원 팔찌, 등록번호. 입원 팔찌에 있는 이 등록번호 같은 거를 갖다가 확인하면 돼요. 이름 불러보고요. 그리고 이 팔찌에 있는 등록번호나 이런 거를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는 답은 5번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9번에 보시면 환자가 저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에 대응하는 환자의 의사소통 방법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환자가 저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공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겠어요 아니고 그만하시죠 아니고요. 이해심이 부족한 사람, 전혀 공감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고 그 사람의 그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을 읽어주면서 왜인지를 물어보고 재질문하고 있죠? 재질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냐면 치료적인 의사소통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5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원하는 환자에게 대한 간호보조활동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퇴원이에요. 그러면 병원 시설 안내라든가 면회시간이라든가 기준품 보관 안내라든가 화장실 대피로 안내 이런 거는 언제냐면 입원 시에 주면 되겠죠. 입원 시에 주면 될 테고 퇴원할 때는 다음에 퇴원해서 외래에 언제 오게 되는 요 방문 일정을 안내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100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9월에 실제로 시행됐던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기출문제 100문제 해설 강의 다 했고요.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